오늘 미국장이 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장도 어제 약세였고요. 스몰캡이 좀 많이 빠졌고요. 중국장도 약세였거든요. 우리나라 좀 빠졌죠. 어제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제가 3천선에 다다랐을 때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증권연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어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분께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한 것 같아서 현금 포지션을 자기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현금 포지션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근데 저는 뭐 방향성은 나중에 지켜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3천선이 바닥이라고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3천선이 또 깨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어제도 말씀을 계속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조정을 받게 한 원인이 해소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끝났는데 지금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또 꾸물꾸물 뭔가 나오면서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3분기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는데 시장의 그 반응 강도는 생각보다는 약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급격히 내려왔다가 빠르게 반등을 여기서 하단을 깨질 않고 빠르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이렇게 상승 강도가 떨어지면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둥글게 머리를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보면 이거예요. 에너지가 급격히 내려가서 1%, 크루드 오일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하고 유럽하고 그 핵 협상을 다시 재개할 거다. 이 얘기 때문에 유가가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3%나 빠졌죠.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이게 긍정적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 쪽 주식이 많이 깨지고 이러면서 시장 자체가 불안정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공급 증가로 인한 유가 하락 이런 쪽으로 내려서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주식시장이 좋을 건데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게 방향성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은 아직은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협상 결과가. 근데 구리가격도 내려오고 있긴 한데 구리가격도 이게 내려오는 추세라고 보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게 구리의 재고 가격이 노란 거거든요. 구리 재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이 내려온 게 이제 일시적인 하락으로 예측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 추세는 구리 가격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경제 이제 유가가 저기 협상 이외에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이제 그 재고 석유 재고거든요. 재고도 이제 최근 계속 추세적으로 주가 느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석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 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양측의 문제 아까 이란 협상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급락했는데 다만 이제 이 방향성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어제 그 내구재 주문이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그 상향, 그러니까 괜찮은 형태의 보고가 나왔어요. 아직 미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서프라이 체인 문제하고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또 사실 가장 주된 이유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작하는 테이퍼링을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꾸물꾸물 뭔가 올라오면서 헝다그룹이 뭐 이자를 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 돈 내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재산을 끄집어내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거죠. 근데 여기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제 여기 기사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빚을 사재 털어서 갚아라라고 지시하는 이유가 대마불사를 해준다고 도와주진 않겠다 이런 것들로 기사가 해석되고 있어요. 근데 대마불사를 예전에 한번 그 사례를 드렸죠. 예전에 2000년대 중반인가요 한번 중국 기업 파산하는데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당국이 가만히 놔두고 파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하고 합의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재건 작업을 했다고. 이 헝다그룹도 진행이 된다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산은 진행될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미중 간의 지금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영업 자격을 아예 박탈했죠. 그렇게 미중 간의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대만하고 유럽 쪽하고 서로 EU 쪽에 그러니까 유엔에 대만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EU 쪽도 이제 대만 쪽하고 뭔가 얘기가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아니고 중국과 서방 이런 쪽으로 지금 대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긴장감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타협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이 기사는 올린 거고요. 다만 어디선가 접점을 찾겠죠. 12월에 있을 시진핑하고 바이든의 화상 정상회담이나 어떤 형태로든 그런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시기쯤에서 어떤 형태로든 뭐 타결책을 찾으려고 할 건데 대만 문제는 쉽게 타결책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타결점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는. 그리고 현재 이 기사가 의미가 좀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국민일보 기사고 기로에선 바이든 고유가발 인플레이션의 친환경이나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밑에 보면은 신창호 선임 기자께서 쓰셨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지금의 고유가는 석유 산업의 수축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한다. 석유 메이저들이 구조조정에 나서서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석유 채굴 사업 규모도 줄이면서 석유 증산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중동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서려고 해도 원유를 퍼올릴 일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밑에 보면 친환경 정책을 지지해온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즈마저 고유가발 인플레이션은 결코 단기적이지 않으며 내년 중반까지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및 집권 민주당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리고 이게 바이든이 최대 공약으로 탄소 배출 감축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것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거를 따라가려고 여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금 유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다음 주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세계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요국 정상국들의 의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공포 해소를 위한 친환경 정책의 속도를 줄일 것인지 여부다. 이런 것들의 이슈나 메시지가 전달되면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분이 일정 부분 여기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내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패배는 물론 40%에 머무는 정권 지지도도 회복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지금 현재 휩싸여 있다는 거죠. 각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올 여름에 여러 가지 그 이상 기온이라든가 이상 기후 현상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친환경 로드맵이 올라가서 액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각국들이 정치적 위기에도 몰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정상회담이나 이런 쪽에서 무엇인가 좀 바뀌면 지속적으로 에너지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오고 있는 게 좀 누그러질 수도 있다. 다만 지금 당장 그게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승 강도는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하락 강도를 세게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전력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치려면 내년도 넘어가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만 이제 투심에서 놓고 보면 아랫방향으로 밀어내리는 강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기사인데요. 이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0월 28일자 기사고 여기 보시면 최윤정 기자께서 올리신 거거든요. 지금 영국이 국가부채 비율이 작년도에 82.6%
14%였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근데 지금 한 94% 정도 되거든요. 적지 않은 비중인데 미국은 107에서 118로 늘었고 재정 지출을 이제 극대화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은 인하하고 그래서 대규모로 자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액션이. 근데 가장 주된 이유가 이게 작은 정부로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내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차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를 이게 자금을 대규모로 살포하면서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정치적인 어떤 입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권당들이. 그리고 또 어제 뉴스 보도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그 교수분께서 분석한 내용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기사로 제가 찾아서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팬데믹 이후 300만 명의 조기퇴직자, 감염 우려, 자산 증가 원인, 이번 조직일 특파원께서 10월 26일자에 올린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일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퇴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퇴직 시점이 일정 부분 왔으니까 일정 부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자산 규모도 상당히 개인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주식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 모아놓은 자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기 퇴직하는 것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동량 문제, LA항이나 이런 쪽에서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그 하역한 컨테이너를 각 도시로 배송하는 그런 어떤 그 배송자들이거나,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조기 퇴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퇴직해가지고 운전하거나 그런 하역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숙련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면허나 이런 것들을 유예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조달할 수 있지만 그거를 풍부하게 만들려면 시간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물동량이 제대로 빠지질 않을 거고, 빠른 속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이거는 하반기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물건 조달, 제품 조달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려면, 숙련공을 더 유지하려고 하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거나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한 번 올라간 임금은 사실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런 것들, 석유나 유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것 이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에너지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쭉 빠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얹히면 그게 부동산 관련된 거거든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거비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올라간 주거비용이 내려가기도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정 부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형다그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일정 부분 지속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형성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선이 바닥이다, 지지선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 상해시장인데, 이 중국 상해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인민은행이 여기 보시면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공급 얘기를 뚝 떴다가 그냥 다음날 바로 계속 아래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선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통화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달리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그만큼 시장은 현재 사실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황 생산이 급감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더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동향 보면 최근 이제 주간 동향으로 보면 유가라든가 이제 천연가스는 아닌데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일정 부분은 한 달 상승치보다는 요번 주 중에는 좀 내려오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추세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안 바뀌어 있거든요. 뭐 푸틴이 석유를 공급한다거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거나 이렇게 완전히 어떤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거나 이란 협상이나 이런 것도 이란 협상이 제대로 타결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 방향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부동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거론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부동산은 정점에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출 관련된 정책들을 조이고 있다는 부분, 그건 아직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부채 이자 상환에 대한 압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탄력보다는 하락 탄력,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하겠죠.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일단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의 이게 매매 수급 동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월간입니다. 근데 이제 오르다 내리다 반복했는데 최근 월간 매매 동향이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100 이상이면 매수자가 많은 거고요. 100 이하면 매도자가 많은데 지금 이제 매수자 수요는 많지만 매수자 수요 자체는 이제 하락 국면에 내려오고 있다. 근데 이건 월간 동향이고요. 하나 더 보면 이게 9월이죠. 9월까지 동향이 나온 거죠, 지금. 주간 동향을 보면 이게 주간 동향입니다. 주간 동향은 9월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지금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의 숫자들이 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면은 결과적으로는 매수 수요가 계속 주는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주택 가격은 정점을 치는 쪽으로 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주택 시장은 더 이상 뭐 쳐다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주택의 매매 가격 상승 패턴보다는 주택이 가격 상승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캐시플로우가 흐르는 형태, 뭐 렌탈이라든가 아니면 월세를 받는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패턴을 넘기지 않으면 보유하고 보유세만 계속 내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번 뻗고 나서 주택 시장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었네요. 한번 뻗고 나서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